밤에 미국에서는 6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고요. 이제 내일은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채팅창에서도 대형주 5% 등락이 예사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시장 여전히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주제 보시죠. 경기 침체 잇단 경고음, 금융위기 약한 고리는 유럽.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장에서 또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또 나왔고요. 미국 쪽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2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자마자 유럽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는데 오늘 최태규 전문가께서 선택해 주신 주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약한 고리 유럽이란 말이죠. 네네네. 예, 유럽 경제에 대해서 오늘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여러 방송에서 앞으로 좀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국가가 유럽 쪽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보통 글로벌 전체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는 항상 그 뒤에 경기 침체는 거의 나타나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문제가 발생됐을 때 금융위기가 나오는데 그 금융위기의 가장 약한 고리가 나는 유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에 있어서는 자, 일단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작년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독일을 비롯한 영국 또 그쪽 북유럽 쪽 이 북극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다 보니까 풍력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에너지 대란의 시발점이 그 바람 안 부는 거였는데 거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아주 이제 더 큰 에너지 대란 쪽으로 이제 불거져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러한 문제가 시발이 되다 보니까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아주 무기화해 버렸어요. 그러면 무기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그 제재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 달라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제재해서는 안 되는데 또 누구 입장에서는 이거 제재해야 돼. 이렇게 결국 균열이 생기고 또 경기 침체가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약한 고리의 가장 중심에 있고요. 또 푸틴 입장에서 또 이 전쟁 자체가 장기화됐을 때는 유럽의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균열이 더 강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때 유럽의 분열의 가장 큰 문제는 단일 통화입니다. 단일 통화. 서로 체급이 다르거든요. 북유럽은 기술력과 그 다음에 경제가 튼튼한데 동유럽은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서 경제에 좀 도움을 줍니다. 근데 지금 북유럽 경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동유럽 이 노동력도 자꾸 지금 고용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남유럽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체급을 갖고 있는데 단일 통화를 쓴다라는 건 문제가 돼요. 우리 일례로 진짜 부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이 어때요? 그냥 애들 용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분들한테는 그 10만 원이 가장의 한 달 용돈이 될 수 있는 결국 같은 통화라도 차이가 다르면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 비방하고 그러한 것들 불만이 누적되게 돼 있어요. 또한 그래서 유럽의 분열의 그 중심에는 이 단일 통화를 쓰고 있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 큰 거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잘못될 줄 알았더니 잘 사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있는 유로존 내 국가들도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유로존에 있어야 돼?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뿌리 깊게 가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유럽이 같이 공존해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약한 고리인 이유 두 가지를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유럽 쪽에서 균열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렇게 꼽아주시고 있는데요. 뭐 유럽의 균열은 아까 브렉시트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에 앞서서 2010년대에 피그스 국가들의 경제 위기, 뭐 디폴트 가능성들 때문에 그때부터 유럽 연합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정말 지겹게 징하도록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당시에 이 피그스 국가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인데 이들 국가들이 이 채무도 많고 경제가 부실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구제금융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연장선상에 있고 지금은 예.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전처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느냐를 할 때 그게 좀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유럽 내에서 딜레마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11일부터, 이달 11일부터 가스관 운송을 중단한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또 천연가스 가격이 움직였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간밤에 움직였던 게 지금 보시면은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8% 상승을 해서 3월 초 이후에 최고치를 또 천연가스 가격이 경신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에 앞서서 지난 6월 말에 또 채무 그 디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간밤 러시아의 낙폭이 또 8%까지 나오면서 크게 또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 유럽 쪽에서는 뉴스를 따라가 보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악재 정말 이것 유럽 상황 역시도 참 만만치가 않다 싶을 정도인데 자, 여기에 또 불을 붙이는 게 바로 물가가 되겠죠. 네네. 예, 6월에 그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나왔는데 사상 최고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5월 달에 8.1, 6월 달에 8.6.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그 물가 상승률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유럽은 이 에너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취약한 구조에 있어요. 이 천연가스 급등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 또한 이 여름의 더위로 인해 가지고 전력난이 또 한 번 불거졌을 때 이들한테는 큰 데미지고 결국 이번 동절기까지 저는 푸틴이 전쟁을 유지시킬 거라고 봐요. 쏘든 안 쏘든 이걸 평화협정 쪽으로 안 간다. 왜? 네. 유럽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의 분열을 더욱더 조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봤을 땐 내년 1월, 2월, 그 내년 2월이면 이제 전쟁 1년이잖아요. 그거는 한번 채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 이 물가 상승 이것이 결국 그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이 금융 위기의 어떤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 이 자체는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큰 충격에 똑같은 돈 가지고 뭘 사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고 이전에는 이걸 내가 100원에 샀는데 200원에 사야 된다라는 건 결국 다른 것도 줄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불만이 누적됐을 때 결국 큰 문제로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이전에 막 그리스가 막 데모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결국 빈부격차가 격화됐을 때는 그렇게 이제는 물리적인 행동이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네. 것들이 점점 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물가 때문에 정말 약소국에서도 지금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네네. 우리나라는 화물연대 쪽에서도 네네네네. 파업을 했었는데 유럽 쪽에서도 지금 소식을 찾아보시면 유럽이 지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못 받게 생겼는데 또 여기에 유럽 에너지의 주요 수입 국가인 노르웨이 쪽에서 가스전 노동자들이 또 파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로 또 빚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어떤 약체인 유로존의 균열이나 금융위기로 불거지고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항상 보면은 예. 이 사자성어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안 좋을 때는 꼭 안 좋은 게 더 많이 생겨버립니다. 예, 그러면 예. 이 데모하는 것도 보면 경제 상황이 가장 극에 달았을 때, 네. 가장 안 좋을 때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왜? 그랬을 때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그 노동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또 일시적이에요. 결국에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오래 가봐야 도움될 거 없고 또 국가 입장에서도 그게 오래 질질 끌고 가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시차의 문제이지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요. 결국 네. 그러한 것들이 누적된다라는 건 결국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이렇게 막 변동성을 주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저는 그런 파업 이슈 찾아가다 보면은 또 조선소에서 파업하고 있는 내용들도 요즘 나오던데 그런 걸 보면 그 발주해야 되는 조선이 못 나가고 파업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뉴스로 요즘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물가, 뭐 전 세계 물가 좀 잡아야 될 텐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의 주된 원동력은 뭐라고 보시나요? 자, 일단 이 물가 상승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로존 얘만 놓고 딱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미국, 글로벌 전체적으로 과연 왜 물가가 상승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저금리와 엄청나게 풀려진 그 유동성 그 뒤에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인플레이션, 우리는 그걸 또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안정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건 경제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가파르게 하이 인플레이션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그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저금리와 또 풍부한 유동성 이것을 반대로 이제 고금리와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끔 돼 있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했는데 갑자기 물류 대란 아니면 공급망의 문제 이런 게 생기면서 한 단계 좀 가파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이 형성된 거죠. 거기다가 러시아가 전쟁까지 일으켜버리니까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그냥 하이 인플레이션이 되어버린 거고 결국 이것을 잡기 위해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아주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러한 것들 극약 처방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극약 처방은 결국 또 아까 이야기했던 금융위기로 연결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주된 원인 유럽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고 글로벌 전체 국가의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독일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저소득층 쪽에서는 단수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 경제가 2010년대 피그스 위기 때는 정말 믿을 만한 형님 역할을 제대로 했는데 이 형님도 흔들립니다. 31년 만에 첫 무역 적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상반기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별 무역 수지입니다. 지난 5월 무역 수지가 10억 유로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31년 만에 첫 무역 적자 어떤 점을 시사할까요? 자, 일단 독일 같은 경우 그 수출이 줄어들었다라는 이 부분은 결국 러시아 제재에 의한 우리가 팔아야 될 시장이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봉쇄에 의해서 그들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도 줄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이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나가는 물량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입 같은 경우는 결국 유로화가 약세이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 수입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커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결국 에너지 이 문제가 더욱더 이들의 수입 금액을 늘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유로존의 이 맏형인 독일이 조금 휘청이다 보니까 유로존 전체적인 공동체의 구심점이 조금 흔들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 약한 그 유럽 19개 국가 중에 아까도 얘기했던 뭐 그리스, 이탈리아 아니면 스페인 이런 애들의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이전처럼 제대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느냐를 할 때 못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뚝도 조그만 구멍에서부터 그게 야금야금 퍼지면서 그냥 뚝이 무너지잖아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저는 유럽 쪽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무역 적자, 뭐 여기에도 물가 영향이 굉장히 컸네요.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출이 둔화된 측면도 역시 영향을 줬고 유로화 약세 역시도 영향을 주면서 독일의 31년 만에 첫 무역 적자 이것에 대해서도
뭐 몇 달 안에 지나갈 위기가 아니다. 이게 과연 몇 달 안에 이게 뭐 해결될 문제일까에 대한 의구심까지 나오던데 전문가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1년 하락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지금 한 하락한 지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과거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다음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는 6개월 아니면 1년, 1년 반 동안에는 시장이 크게 뭐랄까 하락하거나 그러한 게 없어요. 그냥 정중동 그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는 건 태양의 눈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금리를 오히려 하락하는 그러한 장세가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 시점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했는데 향후 추가적인 하락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최근에 뭐 시장에서 이야기한 게 우리 시장 오늘도 하락하지만 어느 정도 2276? 그 정도면 뭐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그건 매수 자리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하반기는 어느 정도 변동은 주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먼저 한번 우리 월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 보여드릴까? 아니 월봉이 난데 제가 이거를 봉 차트로 바꿔둘게요. 한번 봉 차트로 낚아놓고 보면은 네. 우리 시장 이 올해만 놓고 보면 이게 요의 변동성이 고점에서 쭉 하락하면서 한 달 동안 올려놓고 추가적으로 하락했죠. 그러면 네. 요 상승 또 요러한 횡보 이러한 것들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횡보가 나온다는 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매물 다 소화했어.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연말까지 얘가 이제는 월봉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 거기서 시장은 향후 이제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게 보여. 그럼 올라갑니다. 근데 봤더니 유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머징 국가라든가 뭔가 균열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의 급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지금 1년 동안 하락했지만 이후 횡보 이후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 이야기했던 금융위기가 누군가한테 한 번 나올 거라고 봐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내년도에는 우리가 또 해야 돼요. 네. 또 해야 되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할 수 있고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종목별로 업종별로 또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나한테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기회를 포착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전 네. 다다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오르면 좀 또 그걸 잘 즐기지만 방심하지 말고 또 내려갔을 때는 또 어떻게 또 시장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장은 좀 반영이 됐다. 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장 큰 그림에서 이 2270이라는 가격대 지수대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수대가 어떤 지수대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대예요.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그 지수대를 한번 이 파란색으로 딱 그어놨는데 이 보면 이 지수대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2020년도에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지지하고 이 4개월 지지하고 쏴버렸거든요. 네. 그 지지 라인이에요. 반면에 또 2019년 여기서는 올라가면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면 맞고 떨어지는 저항 라인이었어요. 또 한편 더 뒤로 가게 되면 2011년도도 2270 여기만 오게 되면은 맞고 떨어진 자리. 그럼 결국 2270이라는 지수대는 지지와 저항을 강하게 몇 년째 이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지간하면 지켜준다. 어지간하면 그게 딱 2270이야. 그걸 딱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20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지수대, 결국 7월 달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저점 나오면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추가적인 하락, 2022년도에는 7월의 저점이 올해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크게 손해날 건 없습니다. 떨어져 봐야 그 다음엔 오히려 또 강하게 반등 나옵니다.
결국 지금 고민하는 건 뭐예요? 2,600, 2,700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지금 물려가지고 종목들이 30%, 40% 하락이에요.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30%, 40% 떨어진 종목 사가지고 10% 하락한다고 그게 죽을까요? 오히려 반등 때 먼저 수익 나온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겁먹을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파업 이슈에서 유럽의 항공, 철도, 항만 쪽의 파업도 이어진다는데 글로벌 물류난은 계속되는 걸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업은 네. 결국 진정되게 돼 있어요. 진정되게 돼 있고. 물류난 사태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년까지 이어질까요? 물류 이러한 것들은 이전보다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다 재고 땡겨놨는데 그거 재고 팔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네네. 물건을 할 그쵸. 거냐 할 때 예.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류난 요거는 그냥 뉴스화 정도지 주식 시장에 아니면 경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이전과 같은 데미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을 11년 만에 단행하는 걸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의 금리도 역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 간의 금융 분절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금융 분절화 이거는 결국 유럽 내 국가들이 서로 딴소리 내고 서로 균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결국 유럽도 보면은 잘 사는 국가, 어지간한 국가, 못 사는 국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결국 독일 국채하고 이태리, 그리스 얘네들 국채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시그널은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10년물 국채 가격대를 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1.18%예요. 그 다음에, 이태리가 3.21%, 그리스가 3.40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만큼 독일의 국채는 매력이 있다라는 거고, 이태리, 그리스는, 하급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이 베이시스가 지금은 한 210에서 230 사이인데 이게 450 이상 넘어가 버렸을 때는 얘네들 유럽 금융위기 터지겠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아직은 200bp가 정도 남아 있어요. 뭐랄까 스프레드 벌어지는 거. 독일은 1%대 10년물 국채가 유지되는데 이태리가 5%, 6%, 그리스가 6%, 7% 이렇게 돼버리면 걔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년물 국채 볼 때 미국 거 열심히 보고 있지만 네. 독일하고 이태리, 그리스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들 국가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이 올라가 있네요. 예,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급등했을 때 이들 국가들 그리고 이들 이탈리아, 그리스 내 은행들에 대한 우려감들도 계속 또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국채가 그렇게 막 5%, 6% 올라간다는 건 네. 걔네 경기가 엉망이야. 니네 국채 우리가 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든지 예. 그렇지 않고선 니네 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 스프레드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리가 크게 상승을 하면은 그의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는 뜻이 되죠. 유럽의 금리 상승세에 따라서 이탈리아 은행 쪽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고리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5일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각 국가들 유럽 쪽 잘 보자라고 하셨고요. 20일은 유로존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또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립 서비스를 해야죠. 했든 안 하든. 연준의 파월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단은 시장에 안정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ECB 입장에서도 유로존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게 이제 만기 들어오는 이 채권들에 대해서 재투자해 줄게. 그러면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특히 올겨울이 가장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고 진짜 독일까지도 이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개도국 때나 뭐 단수 단절 뭐 물 아껴 쓰자 뭐 이러한 것들이 그 선진국이라는 독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건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유럽,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진국 유럽, 그 옛날에 선진국인 것 같고 우리도 또 그만큼 컸다 보니까 유럽을 또 작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허나 지금 전체적인 메커니즘 흐름으로 봤을 때 유럽이 지금 우리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많이 디폴트되고 문제되는 국가들이 있지만 유럽도 거기에 버금가지 않게 문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네, 정말 올 여름을 유럽 쪽에서 좀 잘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위기 가능성까지 천연가스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물가가 더 가속화되면 9월에 ECB가 금리 상승폭을 더 키우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물가 상승과 가파른 긴축,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긴축을 하게 됐을 때 유로존의 경기에 받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계속 누적대로 이제 얘기하는 게 그 금융 위기로 결국 흘러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해진 수순이라고. 그렇죠.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먼저 금리 인상하고 유로는 이제 막 하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달에 올린 다음에 9월 달에 올리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 하는 거니까. 결국 그 충격에 의해서 분명히 유럽 같은 경우 진짜 코로나가 지금 깨끗이 클리어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 남유럽 국가 그들 입장에서는 관광 수입이 이전만큼 100% 회복됐느냐를 할 때 아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누적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아직도 이어지는데 큰 형님이 도와주지도 못할 것 같아. 이랬을 때 결국 금융 위기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유럽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터지는 시점은 빠르면 내년 초 아니면 내년 하반기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010년대 피그스 국가 위기도 몇 년 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네. 한 1년은 넘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제 기억에 한 2, 3년? 몇 년은 갔던 것 같은데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미국과 같이 경기 침체 운명에 놓여 있다. 유럽 쪽에 대해서 이런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 계속되고 있는데 하반기 유럽 경기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조금 뒷일의 얘기라고 봐요.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터져가지고 그것이 누적돼서 미국으로 부메랑이 와서 미국도 같이 일정 부분 데미지를 입겠지만 미국 스스로가 글로벌 전체 2008년도처럼 미국이 이 시장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럽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우리 왜 원달러 환율이 요새 약세예요 라고 했을 때 결국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지금 달러가 다시 106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반면에 유로화 같은 경우는 페리티까지 간대요. 지금 1대1 요거를 이제 페리티라고 하는데 지금 1.023인가 해가지고 1.03을 깼대요. 깼는데 이게 이제 1대1도 아니고 오히려 유로화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의 값어치가 없다. 돈의 값어치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유럽 니네들한테 믿을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경기 침체는 노무라가 얘기했던 뭐 미국과 뭐 공동의 운명이야라고 하는데 선제적으로 유럽이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은 높고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나의 생각은 그쪽으로 좀 굳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금 쌓여져 가고 있거든요.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터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한 방향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더 좀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방향이라는 게 뭐 다 같이 저금리 정책을 펴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뭐 단순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이미 그 정책은 또 쓴 카드가 되고 긴축으로 가는 수순 특히 이제 뭐 미국 쪽은 뭐 경기 침체와도 뭐 괜찮죠. 그래도 긴축을 하면은 글로벌 자금들이 이렇게 몰리는 거 아닌가요? 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잘 보면 미국 입장에서 나쁠 거 전혀 없어요. 그동안 계속 말 안 들었던 유럽, 미국한테 끌어들이게 했고요. 또 에너지라든가 모든 수출, 방산 이러한 것들 엄청나게 수출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에 의한 침체는 아닌 것 같고 결국 그 중심에서
네. 옆에는 있지만 가장 데미지를 입는 게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이 그러면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번 터져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봉합되든 아니면 또 길게 이끌어질지 그건 좀 봐야 되고요. 시장이 하락장이 갔을 때는 보통 막 3년, 4년 이어집니다. 3년, 4년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상승장이 나와요. 그럼 우리 이제 1년이에요. 진짜 빠르게 회복됐을 때가 1년 반, 2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 2년 또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을 단디하게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럽 경제에서 나올 수 있는 블랙스완은 어떤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유럽 내 약소국인 피그스 국가 가운데 어떤 금융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시는 거죠? 네. 예. 결국은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피그스 국가 경제들도 계속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금리 간의 스프레드 계속 체크해 보자는 점 오늘 강조를 해주셨네요. 최태규 전문가가 또 공개 방송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저녁 6시에 있으시네요. 네네네. 제가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힘드시죠? 그러나 제가 아까 중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장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점에 왔다고 보고요.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그건 겁먹을 시장 아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베어 마켓 랠리 하는데 네. 그거는 결국 하락하다가도 반등 나오거든요. 예. 그 반등이 과거에 보면 막 20%, 30% 올라간 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시장 최소한 2600까지는 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700, 800까지도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서머 랠리로 베어마켓 랠리를 만날 수 있을지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 해답 좀 얻어보시고요. 블루 실장님께서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유럽 금융위기, 신흥국 디폴트 줄줄이 왔었는데 그 정도 데미지일까요? 궁금해하셨어요. 일단 내가 봤을 때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풀어헤친 돈이라든가 이 저금리, 이 긴 상황 속에서 이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이거는 충격을 좀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구간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 이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또 견뎌 나갈 것인가 그게 더 우리의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시장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을 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도 토마토TV와 마무리해주세요. 고맙습니다.